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인천시 중구에 속한 무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서 차로 1시간 반, 2시간이면 도착하는 서해의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죠. 개인적으로 백패킹으로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 섬 둘레 트레킹 코스와 일몰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저도 가보고 싶을 만큼 무의도는 관광지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무의도 선착장 인근을 걸어가던 한 시민의 눈에 우연히 낯선 물체가 감지됐어요. 주거용 컨테이너가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그 뒤쪽 공터에 커다란 캐리어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누가 두고 갔다? 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대형 사이즈예요. 또 이 장소와도 생뚱맞게 어울리지 않았고요. 열어볼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하기 직전 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112죠? 웬 캐리어 하나가 버려져 있어요.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뭐가 있는진 모르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시민의 빠른 신고로 캐리어 안의 정체가 곧 드러납니다. 신고자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어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캐리어를 열자 거기에 있던 모두가 헉 하는 반응이었죠. 시신이 들어있었는데 그것도 속옷만 착용한 젊은 남성 시신입니다. 당시는 7월 말이었어요. 열대야가 지속되던 한여름이긴 했는데 얼마나 여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날씨의 부패 속도가 평소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시신은 그래도 아주 심하게 부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그 말은 유기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인근 주민? 신원을 특정할 만한 소지품이 없었지만 그래도 심하게 훼손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머지않아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22살의 이씨. 신상 파악 결과 주소지가 인천이 아니라 서울이더라고요. 그럼 왜 인천 무의도까지 와서 유기가 된 걸까? 그에 앞서서 이 시신의 상태를 보면 이 씨가 당했을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비롯한 가슴, 복부, 팔, 하반신 전반적인 부위에서 폭행을 당한 뚜렷한 흔적이 발견됐죠. 이걸 살펴본 경찰은 범인이 다른 곳에서 그를 폭행하고 살해한 후 무의도에 유기했다라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이후 수사는 3가지 방향으로 집중됐어요. 먼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국과수로 보내서 부검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사건을 맡은 인천 중부경찰서 수사팀이 선착장 컨테이너 인근을 오가던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주변 CCTV 모두 수거해서 분석에 들어갔죠. 뿐만 아니라 사망한 이 씨의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머리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증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완전한 골절 상태는 또 아니었어요. 여기에 대해 국과수는 머리 출혈의 경우에는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론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신체에 지금 공격흔이 온몸에 있었다는 점, 또한 무엇보다 지금 시신이 캐리어에 담겨져서 유기됐어요. 이걸 토대로 명백한 타살이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이때쯤 주변 탐문을 통해서 2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23살 한 씨와 22살 백 씨라는 남성이에요. 이 2사람 모두 피해자와 평소에 자주 만났고 매우 가까웠던 사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무조건 가깝다고만 해서 의심한 건 분명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이 2사람이 7월 29일 이후부터 행적이 묘연한 상태예요. 이때는 이제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이죠. 경찰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는 꺼져 있습니다. 마치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는데 그 CCTV들을 분석한 결과 7월 31일 새벽에 커다란 캐리어를 낑낑 끌고 와서는 그 컨테이너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 2 남성이 확인돼요.
경찰은 감이 딱 왔죠. 이거 한 씨랑 백 씨구나.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쫓기 시작하는데 지금 행방을 모르잖아요. 일단 가족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한 뒤에 아직 젊은 애들이다. 만약에 아들들과 연락이 닿으면 꼭 자수를 하도록 권유해달라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편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사인은 머리 부위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강한 폭행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죠. 만약에 경찰의 추정대로 한 씨와 백 씨가 범인이라면 이들은 피해자가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무슨 이유로 우정이 갑자기 살인으로 변한 걸까요? 시신 발견 이틀이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앳된 얼굴의 두 남성이 쭈뼛쭈뼛 들어왔죠. 고개를 푹 숙인 이 두 사람이 바로 한 씨와 백 씨입니다. 7월 29일에 친구 이 씨를 살해한 뒤 캐리어에 유기했다라는 모든 걸 순순히 자백하게 돼요. 앞서 가족들이 아들들을 설득을 해서 가장 가까운 마포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를 하게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즉각 체포되었고 이 사건의 담당인 인천 중부경찰서로 인계됩니다. 20대 초반인 한 씨와 백 씨, 범행 동기가 뭐였냐라는 질문에 걔가요 평소 우리에 대해 자주 욕을 했어요. 돈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서 감정도 좋지 않았고요. 이런저런 일로 갈등이 커졌고 폭력이 오갔고 그 와중에 의도치 않게 이 씨가 사망했다는 게 범인들 주장입니다. 즉 이 말은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는 거죠. 얼굴 때렸다, 어깨도 밀쳤다. 근데 이 정도는 또래 남자들끼리 하는 거친 행동이었을 뿐 진짜 죽일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때 그럼 친구의 사망을 언제 알아챘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때리고 나서 걔가 자는 것 같길래 그냥 내버려 뒀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꽤 그럴듯한 스토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쩐지 경찰은 이들의 자백을 순순히 믿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내막이 있지 않을까? 게다가 한 씨와 백 씨의 태도에서도 뭔가 더 큰 범행 동기가 있다는 직감이 든 거죠. 이런 본능은 정확했습니다. 한 씨와 백 씨, 이들을 악마로 돌변하게 만든 원인 따로 있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먼저 세 사람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지난 2018년 인터넷 SNS를 통해 한 씨, 한건희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힙합 매니아라는 힙합이라는 그 공통적인 취향 때문이었죠. 당시 한건희는 래퍼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꽤 재능을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힙합 커뮤니티 내에서도 꽤 이름이 좀 알려진 유명인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의 관심사가 같다 보니 빠르게 친해졌는데 관계가 머지않아 어긋나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펜타닐 때문입니다. 당시 이 씨와 한 씨는 그 마약 패치로 알려진 펜타닐 성분의 진통제를 얻어가지고 가열해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복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펜타닐은 암 말기, 중증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중독성도 굉장해요. 그런데 도대체 한 씨와 이 씨는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어떻게 처방받았던 걸까요? 여기에는 또 병원이 관여되어 있죠. 주로 한건희가 경기도 부천에 있는 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상습적으로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 3월부터는 한 씨의 친구였던 백 씨까지 가담했죠. 이 백 씨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역시 힙합계에서 나름의 인지도를 가진 일러스트레이터였다고 해요. 한때 슈퍼비와 안병웅 등 유명 래퍼들의 앨범 커버를 그려줬고요. 다양한 앨범 아트 작업에도 참여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래퍼 한건희와 친해지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한 씨, 백 씨, 이 씨 셋이서 가까워졌고 틈만 나면 약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했죠. 한건희가 이제 처방을 받으려고 이 병원에 들락거리는 횟수가 잦아져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의심을 시작한 거죠. 아니, 딱히 엄청나게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이걸 처방받아 가니까요. 결국 의사는 더 이상 처방 못하겠다고 거부를 해요. 그러자 한건희가 너무도 초조해졌죠. 자, 초조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본인이 심각한 중독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약 없이 어떻게 살지?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펜타닐은 그에게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그동안 지인들한테 이걸 유통해서 꽤 짭짤한 돈을 만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형법상 그러니까 단순 마약 중독보다도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마약 유통 중간책이 되는 거니까요. 앞서 한건희가 나름 좀 알려진 래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무명에 불과했어요. 별다른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마약 판매를 통해서 버는 돈이 그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죠. 어쨌든 부천 병원에서 거절을 당한 후 그는 새로운 병원을 물색했고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2020년 7월부터 다른 곳을 통해 또 펜타닐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아니, 이거 보면 그 당시만 해도 펜타닐 처방에 굉장히 허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때쯤 이씨, 친구 이씨 역시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된 상태였어요. 근데 한동안 한건희가 약을 구해오지 못하니까 금단 현상으로 막 힘들어했죠. 그러다 한건희가 야, 나 새로운 거 뚫었어 하면서 병원을 알게 됐다고 하자 자기가 아예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처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 씨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병원을 찾아가서 펜타닐 처방을 받으니까 이번 의사도 슬슬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얘네 혹시? 결국 이 씨, 한 씨에게마저 나는 더 이상 약물 처방 못한다 라고 선언해 버렸는데요. 이게 한건희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마약 유통이 거의 직업이 되어진 상황에서 그게 안 되면 밥줄이 끊기거든요. 게다가 나도 약을 해야 되고요. 아, 이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악감정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한테 네가 자꾸 쓸데없이 병원 자주 찾아가서 약 다 끊겼다. 너 어쩔 거냐? 화를 냈어요. 곧이어 한건희의 친구, 얘도 마약쟁이죠. 백 씨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발대발 분노하는데 사실 백 씨는 평소에도 이 씨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도 좀 하찮은데 지인들한테 뒷담화를 했대요. 그걸 자기가 들어가지고 야, 이 새끼 한번 걸리기만 해봐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씨가 너무 병원을 자주 찾아서 우리가 더 이상 처방을 못 받는다라는 걸 알게 되자 너무 열받는 거죠. 백 씨 본인도 이미 중독자이기도 했고요. 2020년 7월 29일 사건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 모두가 한데 모이게 돼요. 여기는 음악 연습실이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일당이 자주 모이는 아지트였어요. 그리고 이 아지트에서 남모르게 약을 흡입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건희, 친구 백씨, 또 이씨까지 세 사람은 그날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무려 20회나 넘게 돌아가면서 흡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약에 취한 한건희가 먼저 이 씨한테 시비를 건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 씨도 좀 맞받아치면서 화를 내요. 그리고 그런 중 마침 여기에 가위가 하나 있었네. 취한 상태로 그걸 집어서 이 새끼 하면서 한건희한테 던진 거예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지기 시작했죠. 제정신이 아니었던 한건희, 마약에 취해 있던 한건희는 이 씨를 막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그러다가 돌연 백 씨한테 야, 가서 청테이프 사와. 묶어버리자. 백 씨가 청테이프 사오거든요. 그걸로 이 씨의 양팔을 결박했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친구들끼리의 그런 싸움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씨는 꼼짝달싹 못하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막 한 씨가 꼴 좋다 비웃고 또 계속 폭행을 해요. 그 당시 친구 백 씨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서서 같이 욕을 하면서 폭력을 부추겨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자기도 폭행에 가담을 했고 이 두 사람이 스테인리스 봉을 막 휘두르면서 이 씨의 머리와 얼굴, 온몸을 보이는 대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더 엽기적인 행위는 이 다음에 발생합니다. 지금 이 씨는 수시간에 걸쳐 지속된 폭행으로 거의 널브러진 상태였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자 한 씨와 백 씨가 막 재밌다는 듯 지인들한테 영상통화를 걸기 시작해요. 야, 내가 진짜 끝내준 거 보여줄까? 그러면서 초죽음이 된 이 씨의 상태를 생중계하는 거예요. 찰칵찰칵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또 SNS에 올리고요. 이걸 본 지인들도 걱정이 돼서 약간 다그치는 분위기였어요. 야, 무슨 일이야? 애를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당장 병원 데려가. 하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한 씨와 백 씨에게 전혀 이 말이 들리지 않았죠. 계속 낄낄거리고 농담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후 2시부터 밤 9시가 될 때까지 이 씨는 계속 당했습니다. 나중엔 기절한 채 그냥 방 안에 방치되어 있어요. 만약 이때라도 병원에 데려갔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한 씨와 백 씨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씨는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두 사람은 해롱해롱 취한 채 그대로 이 씨 옆에 누워서 잠에 들어버렸죠. 몇 시간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야, 얘 죽었나 봐. 이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병원에 데려갈까? 야, 근데 이미 죽었는데 소용없지 않아? 경찰에 신고? 그럼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죠. 이때 두 사람이 번뜩 저 시체만 처리하면 아무도 범행을 모를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바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친한 지인 집에 가서 캐리어 하나를 훔쳐와요. 그 안에다가 이 씨의 시신을 꾸겨 넣었죠. 이제 그렇게 딱 가방을 닫아보니까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여행 가방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디에 버리지? 인적이 드문 장소를 생각하던 중에 떠오른 곳이 인천 무의도였습니다. 7월 31일 새벽 5시 반,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무의도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까 마침 그 대형 컨테이너 뒤에 있는 공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야, 저게 그냥 버리면 돼. 뭐 쉽네. 캐리어 대충 안쪽으로 이제 밀어 넣고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그대로 도주한 거죠.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 유기 방식이 상당히 단순했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인근 CCTV에 모든 게 포착됐고요. 그렇게 시신을 유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추격이 시작된 거고요. 도주하던 일당이 자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자, 검거된 후에 범행을 주도한 한건희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을 그렇게 해놓고 쓰러진 사람한테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이건 니네 일당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만든 거다. 고의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얼마 후에 이제 공범은 살인 및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공판이 시작되는데 이 둘이서 갑자기 등을 돌리면서 쟤 때문에 그래요. 막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하지만 둘 다 살인에 의도성이 없었다는 건 유지했고요. 그럼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이들에게 내렸을까요? 1심 재판부는 주범 한건희에게 징역 18년, 공범 백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낮은 형이 나온 것 같죠? 이거는 이제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 씨를 오피스텔에서 만났을 때부터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더 중형이 선고됐을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계획 살인이다라고 보지는 않은 거예요. 더구나 두 사람 모두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도 참작의 이유가 됐죠. 하지만 한 씨와 백 씨의 입장은 달랐어요. 형이 너무 무겁대요. 그래서 항소를 했죠. 검찰 역시 얘네들은 더 혼쭐 나야 된다 하고 항소했고요. 여러분, 보통 이러면 원심이 유지되거나 좀 속 터지지만 감형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반전이 등장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더 꼼꼼히 훑어봐요. 그러고 보니까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피해자를 범인들이 인증샷 찍어두고 지인들한테 알리고 생중계하고 이거 너무 엽기 행동이잖아요. 이건 쉽게 용서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얘네들이 그렇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까지 더해지면서 2심 재판부는 한 씨에게 징역 30년,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아, 오랜만에 사이다죠. 두 사람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바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걸 기각했고요. 그렇게 최종 형량은 각각 30년, 20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총망받는 래퍼이자 아티스트였던 범인들은 약에 의존하는 그 순간의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두 청년 나락의 길로 침몰해버렸죠. 우리나라에서 힙합을 사랑하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발단이 마약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건 말고도 뭐 힙합 프로그램에 나왔던 고등학생 래퍼가 약에 중독된 거 고백했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죠. 여기서 우려되는 건 마약이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음지의 소통을 통해서 미성년자들도 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저는 단순히 마약에 중독된 자들만 비난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당연히 비난받아 맞죠. 하지만 이들을 유혹한 마약 유통책, 그리고 그게 거리의 판매상이든 의사든 그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의 유혹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하루하루 그거에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가 여러분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고 또 그에 따른 사회의 처벌도 강력하게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4월 7일 이날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각각 부산과 천안의 경찰서로부터 공조 수사 요청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공교롭게도 두 건 모두 실종 사건이에요. 여성 2명이 한날 한시에 함께 사라진 미스테리한 상황입니다. 먼저 부산 실종자 A씨는 광주에 간다는 말을 남긴 뒤에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A씨의 가족은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부산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광주로 갔다 하니까 광주 동부서에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에요. 또 다른 천안 실종자 B씨는 이 A씨와 평소 언니 동생하고 지내던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녀와 함께 광주로 향했다가 연락이 끊긴 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 광주에 갔다 사라진 거예요. 이 둘이 광주에 도착한 건 지난 3월 2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0일 밤부터 생활 반응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행적을 좀 조사해보면 30일 날 A씨는 자신의 남동생과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아는 후배가 낚시 가자고 해서 어떤 저수지에 왔어. 근데 너무 어둡고 좀 여기가 낚시할 분위기가 아니네. 라면서 다소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는데요. 이게 A씨의 마지막 통화였고요. 아는 후배, 그건 누구였을까요? 조사 끝에 실종 여성 2명과 함께 저수지에 갔던 남성이 확인됩니다. 근데 또 한 명이 아니었어요. 36살의 김용만, 그리고 그의 후배 류씨와 박씨가 동행했던 거예요. 이들의 관계를 좀 풀어보자면 일단 김용만 씨는 여성 A씨와 B씨 이 두 사람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약 7천만 원을 빌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여성들이 이제 돈을 돌려달라, 투자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걸 받기 위해서 김용만이 있는 광주로 왔던 거고요. 이후 실종됐죠. 자, 이들과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건 김씨, 그리고 이들 사이의 채무관계까지. 아니 여기에 범죄 기록을 조회해보니까 김용만과 후배 박씨에게는 강도 폭행 전과까지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경찰은 강력 사건이다라는 냄새를 맡고요. 김용만에게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합니다. 실종 8일째, 담당 형사는 경찰서가 아닌 인근 카페에서 김용만을 만났습니다. 그죠. 가벼운 참고인 조사다 라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죠.
혹시 그가 눈치채고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걸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형사는 그 A, B 여성들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물어보는데 김용만이 말하길 그녀들과 아주 친한 누나 동생이라고 합니다. 실종 당일 마침 광주에 왔길래 후배들까지 불러서 다 함께 저녁을 먹고 그 후 밤 10시쯤 낚시를 하러 갔다고 진술해요. 여기까지는 실종자 A씨가 남동생과 통화한 내용과 같죠. 하지만 김용만이 또 추가하길 가봤더니 이 낚시터가 너무 어두워서 그냥 철수를 했고 이후 A씨와 B씨는 광주에 약속이 있다고 해서 차로 내려주었다라고 진술하는데요. 형사는 그날 함께 있었던 그 후배 유씨와 박씨도 좀 만나봐야겠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 두 명이 커피숍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를 부를 걸 다 알고요. 그리고 이들이 내뱉는 진술 또한 김용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야기를 듣던 형사는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날 일행이 간 곳은 전남 곡성에 있는 방송저수지란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애초에 낚시꾼들이 잘 가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농업 용수를 저장하려고 이렇게 뚝을 높이 쌓아가지고 올려 만든 저수지예요. 더군다나 낚시 금지 구역이고요. 당연히 밤에 갔으면 제대로 된 불빛이 없어서 길을 찾기조차 힘들었을 텐데 한참 진술을 듣던 형사님이 조금 질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아니 그날 낚시를 갔다면 준비물이 필요했을 텐데 미끼는 어디서 구했냐고요. 일행은 근처 낚시용품 가게에서 사려고 했다라고 답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밤 10시가 지난 그 시각에 근처 가게들 다 문 닫았겠죠? 자, 그럼 애초부터 낚시가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간 이유가요. 이후 경찰은 추가적으로 실종자들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끊긴 지점을 확인합니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 곡성군 석곡면으로 나와요. 거기 기지국 인근이었어요. 여기는 앞서 김용만이 이 두 사람을 내려주었다는 광주와는 굉장히 떨어진 곳이죠. 오히려 저수지에 가까운 거리였고요. 이쯤 되니까 경찰은 이게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걸 거의 확신했고요. 유력 용의자로 김 씨와 후배 둘을 특정하면서 비밀 수사에 돌입하게 돼요. 자, 여기서 비밀 수사라는 건요, 수사 내용이 외부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숨기는 방식입니다. 물론 용의자는 특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용의자가 도주할 수 없게 또 증거인멸을 할 수 없게 막으려는 게 주요 목적이죠. 그래서 경찰은 먼저 김용만이 지금껏 렌터카를 빌려서 이용해 왔다는 걸 확인했고 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해당 차량의 GPS 기록을 추적합니다. 그러자 바로 수상한 행적이 나와요. 그 문제의 3월 30일 저녁이었죠. 김 씨가 몰던 렌터카가 곡성군 석곡면 주변의 저수지 일대를 무려 10군데에 걸쳐서 돌아다닌 겁니다. 그중 눈에 띄는 위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반구정 저수지. 아까 나왔던 방송 저수지 아니에요. 여긴 반구정 저수지입니다. 시간대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밤 11시경에 여기에서만 2시간을 머무른 기록이 나옵니다. 이후에 곡성 톨게이트를 지났고요.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무영대교에서 또 30분가량 정차했어요. 이후 차량은 계속 이동하더니 새벽 5시 30분 목포의 한 모텔 앞에 멈추게 됐습니다. 이후 12시간이 지나서 오후 4시 40분 광주에 있는 셀프 세차장으로 이동한 기록까지. 이 모든 행적이 좀 의심스럽죠? 게다가 일행이 진술한 내용과도 상당 부분 다르고요. 특히나 경찰이 더 주목한 건 바로 반구정 저수지입니다. 여긴 앞서 방송 저수지와 7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예요. 차로 이동하기에는요. 다만 톨게이트를 지나서 왼쪽으로 진입을 하면 방송 저수지가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진입하면 반구정 저수지가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일대는 실종자들의 휴대폰이 끊긴 지점과도 일치하죠. 이거 뭔가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때 수사팀이 다시 은밀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해요. 수사조를 일단 둘로 나눴고요. 한 팀은 문제의 반구정 저수지로 갔고 다른 한 팀은 김씨 일당과 함께 그들이 말한 방송 저수지로 향합니다. 사실 방송 저수지는 이제 뭐 별 큰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했냐? 지금 김씨 일당에게 경찰이 헛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안심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려는 거죠. 그렇게 한쪽이 페이크 수사를 하는 동안 반구정 저수지에서는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잠수부와 경찰견까지 동원해서 일대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증거가 포착돼요. 피가 묻어있는 장갑 한 켤레. 경찰이 곧장 이걸 국과수에 보내서 DNA를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다른 곳에서 또 증거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 광주에 있는 셀프 세차장 CCTV였는데 거기에 찍혀있는 김용만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세제를 무려 4통이나 구입했어요. 그리고 4시간 동안 아주 빡빡 세차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본인 차 아니고 렌터카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깨끗이 닦아낸다? 누가 봐도 수상하죠. 그래서 경찰은 렌터카 업체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용의자 김 씨가 렌터카를 즉시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거죠. 얼마 후 아무것도 모르는 이 김 씨가 순순히 차를 반납합니다. 돌아갔죠. 그래서 경찰이 차를 인수받은 즉시 정밀조사에 들어갔어요. 와, 예상대로 세차가 아주 꼼꼼히 되어 있긴 했지만 흔적은 있었습니다. 바로 트렁크 속 보조 타이어 밑에서 발견된 미세혈흔. 이것 또한 빨리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고요. 오늘 사건 뭔가 형사님들 옆에서 그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스릴감 있게 진행되죠. 아니, 이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애탔을까요? 한편 수사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경찰이 김씨 일당을 데리고 그들이 묵었다는 그 목포의 모텔을 찾아갔어요. 사실 이건 뭐 여기서 증거를 찾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일당을 붙잡고 증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을 벌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가보니까 모텔 주인이 김씨 일행을 단번에 기억해요. 특히나 이들이 사장님, 우리가 낚시를 좀 하고 와서 그런데 이불에 흙이 많이 묻었거든요. 그 침구를 좀 교체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 것을 기억해냅니다. 근데 사실 이때 주인이 좀 의아했죠. 아니, 분명 청소를 다 해둔 방인데 또 교체를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김씨 일행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놨던 거예요. 자, 일행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 저희 그 A씨와 B씨 광주에 내려주고 우린 목포로 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라고 진술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증명할 수 있죠? 증명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텔 주인에게 은근히 자기들이 낚시를 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서 일종의 증인을 심어둔 거죠. 와, 치밀하죠. 이렇다 보니까 경찰이랑 모텔에 갔을 때 막 이제 경찰이 그 모텔 주인이 막 그런 진술을 해줄 때 일행은 어쩌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가 꾸며놓은 대로 지금 알리바이가 성립되고 있으니까요. 한편 경찰은 DN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이 일당을 붙잡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당에게 조언을 구하듯이 계속 겉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은 완전 얘네들 완전 헛다리 짚는구나 하면서 의기양양해 있고요. 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뜬금 엉뚱한 이야기를 흘리기도 해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그 누나가 안면도에 간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 말에 경찰은 아닌 거 알고 있지만 그래요? 그럼 우리 함께 안면도에 좀 가볼까요? 가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연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반구정 저수지에서 찾아낸 장갑의 혈흔, 그리고 렌터카 보조 타이어 밑에서 발견된 그 미세 혈흔, 이게 결과가 실종자들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녀들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직접 증거가 확보된 거죠. 이젠 일당을 구속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아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요.
한 언론 뉴스에서 사건을 공개적으로 보도해버린 겁니다. 기사의 제목은 빚받으러 온 여성 2명 실종. 이 내용이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 수사가 답보 상태라면서 뭔가를 좀 수사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사 속에 현재 경찰이 반구정 저수지를 수색했다라는 게 그대로 보도됩니다. 이건 지금 범인 일행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자칫하면 일당이 눈치채고 지금 도주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안면도에 가기로 약속을 한 상태죠. 과연 이들이 나올까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당일, 아직 뉴스를 못 본 건지 천만다행으로 후배인 류 씨와 박 씨는 경찰과의 약속 장소에 등장해요. 주범인 김 씨는 나오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뉴스를 보고 도주한 것 같았습니다. 2014년 4월 11일 경찰은 이 후배들 중에서 나이가 좀 더 어리고 겁이 많아 보이는 20대 박 씨만 경찰차에 태워요. 그리고 안면도로 가는 척 했다가 다른 곳으로 향했죠. 거기가 바로 사건이 발생한 곡성 저수지 근처였습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왔어요. 길이 양쪽으로 갈라지죠. 방송 저수지, 반구정 저수지입니다. 근데 이 순간 경찰이 갑자기 뒤돌아서 박 씨에게 물어요. 여기서 좌회전했어? 우회전했어? 예상치 못하게 훅 들어온 질문이었죠. 좌회전을 하면 자기들이 진술했던 방송 저수지가 나오고 우회전을 하면 실제 범행 장소인 반구정 저수지가 나옵니다. 박 씨가 긴장을 했는지 좌회전이요 라고 막 우겨요.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날카로움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그는 계속 추궁합니다. 너 확실해? 확실해? 여기서 왼쪽 맞아? 오른쪽 아니야? 결국 박 씨는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반구정 저수지에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무영대교 아래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 여러분, 무영대교 아래에는 영산강이 흐릅니다. 근데 여기가 또 워낙 수심이 깊고 또 강이 넓어서 수색이 쉽지 않았어요. 수색에 나선 경찰은 어군 탐지기, 그러니까 어선들이 물고기 때 감지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것까지 동원해서 열을 올렸고요. 마침내 그토록 찾던 A씨와 B씨 2사람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이 담겨있던 가방을 끌어올리고 보니까 가방에 이게 쉽게 떠오르지 못하도록 큰 돌 2개가 단단히 매여 있었어요. 그렇게 4월 12일 살인을 자백한 박 씨 외에 공범이었던 다른 후배 류 씨 또한 긴급 체포됩니다. 공범들에 따르면 김용만이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성공할 시에 이 여성들에게 받은 돈 일부 나눠주고 또 휴대폰 대리점까지 차려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살인에 가담했다는데요. 근데 사실 김용만의 이 말조차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무직 상태예요.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사업자금 받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냥 없는 일이고요. 여성들한테 받은 돈 다 생활비로 탕진했어요. 그런 와중에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니까 살인을 결심했던 거고요. 자, 지금까지 증거와 또 공범의 자백까지 시신까지 확보한 경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범 김용만을 공개 수배하게 돼요. 그리고 수배 5일 만인 4월 16일 그가 광주에 있는 한 당구장에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거길 덮쳤고요. 극적으로 김용만을 검거하는데 성공하죠. 드디어 3명 다 잡힌 거예요.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이제 법의 판결이 남아있죠. 2014년 5월 일당은 강도 살인 그리고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용만은 여전히 뻔뻔스럽습니다. 자기는 그 빌린 돈 중에 이미 상당 부분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살인 혐의는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인 건 죽인 걸 수 있지만 내가 강도 짓을 한 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형법상 강도 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감형을 바랬던 거죠. 또한 여기서 그 공범이었던 후배 류 씨는 나는 그때 술에 취해서 다 잠들어 있었다 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반면에 겁 많아 보였던 박 씨,
그 후배만 모든 혐의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했고요.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에서는 김용만에게 무기징역, 류 씨에게는 징역 30년, 박 씨에게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됩니다. 이들이 억울하다면서 다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박 씨만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죠. 왜냐하면 그는 모든 죄를 인정했고요. 또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원을 공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한편 김용만과 류 씨의 항소는 말끔하게 기각됐어요. 결국 이들에겐 원심이 유지되면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죠. 길고 긴 여정이 속 시원하게 그나마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는 정말 무엇보다 형사님들의 기지와 또 끈질긴 노력이 돋보입니다. 막판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치열한 두뇌 싸움, 또 증거 수집이 범인 검거라는 짜릿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실 대한민국의 수사관 여러분,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 두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